숫자는 감정을 가지지 않는다. 공포도, 기대도, 정치적 계산도 숫자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숫자는 언제나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움직인다. 한국 경제가 지금 서 있는 위치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뉴스의 언어가 아니라 지표의 언어로 돌아가야 한다. 성장률 몇 %, 수출 증가율 몇 %라는 표면적인 수치 뒤에서 더 중요한 신호들이 동시에 깜빡이고 있다. 기준금리는 높은 수준에서 장기간 고정되고 있고 환율은 구조적 불안을 반영하듯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은 일부 지역에서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지만 거래량은 오히려 말라붙어 있다. 겉으로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의 유동성은 점점 경직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위기의 전형적인 출발점이다. 위기는 언제나 아직은 괜찮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올 때 시작된다. 기업은 차입으로 버티고 가게는 부채로 시간을 산다. 금융 시스템은 이 모든 선택을 숫자로 기록한다. 연체율, CDS 프리미엄, 단기자금 시장의 금리, 외화 유동성 지표는 이 사회의 숨소리와도 같다. 숨이 가빠질수록 수치는 미세하게 흔들린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호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일상은 아직 유지되고 급격한 붕괴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는 선형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임계점을 넘는 순간 안정처럼 보이던 구조는 순식간에 방향을 바꾼다. 한국 경제는 지금 그 임계 구간의 초입에 서 있다. 이것은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을 차분히 받아들이기 위한 출발점이다. 위기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누적된 선택의 결과를 읽어내는 과정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한국 경제를 바라보려 한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위기의 징후는 언제나 한 방향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 경제의 현재를 관통하는 신호들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동시에 관측되고 있다. 먼저 금리다. 기준금리는 단기간의 처방이 아니라 구조적 환경을 반영한다. 고금리의 장기화는 단순히 대출 이자를 올리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경제 전반의 시간 비용을 높이며 미래의 선택지를 하나씩 제거한다. 기업은 투자 결정을 미루고 가게는 소비를 축소한다. 숫자로는 안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속도는 분명히 둔화된다. 환율 역시 중요한 신호다. 환율은 국가 신뢰도에 집약된 결과다. 수출 경쟁력, 자본 유출입, 외환 보유 구조, 그리고 글로벌 금융 환경이 모두 반영된다.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에서 고착화된다는 것은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 압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외국인 자금은 빠르게 들어오지만 더 빠르게 빠져나갈 준비를 한다. 이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또 다른 불균형이 관찰된다. 가격은 일부 지역에서 반등 신호를 보이지만 거래량은 회복되지 않는다. 이는 시장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유동성이 특정 구간에만 머물러 있다는 뜻이다. 빚으로 유지되는 가격은 충격에 취약하다. 여기에 CDS 프리미엄과 같은 금융 리스크 지표가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하면 이는 단순한 조정이 아닌 신뢰의 문제로 전환된다. 위기의 신호는 이미 곳곳에 흩어져 있다. 문제는 아직 하나로 연결되지 않았을 뿐이다. 경제 충격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동 원리는 항상 일정한 경로를 따른다. 출발점은 유동성이다. 돈의 총량이 아니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흐름이 막히는 순간부터 충격은 시작된다. 금리가 오르고 신용 조건이 강화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단기 자금에 의존해 온 주체들이다. 기업은 만기 연장을 걱정하고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 기준을 높인다. 이 과정에서 신용은 숫자상으로 줄어들지 않아도 실제로는 급격히 경직된다. 이때 시장은 심리보다 구조에 반응한다. 한 곳에서 자금이 막히면 연쇄적으로 다른 영역에 부담이 전가된다. 환율이 불안정해지고 외화 조달 비용이 상승하며 해외 차입 구조를 가진 기업과 금융기관은 동시에 압박을 받는다. 이는 다시 주식과 채권 시장의 변동성으로 전이된다. 가격 하락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은 거래가 사라지는 순간이다. 거래가 멈추면 가격은 의미를 잃고 신뢰가 붕괴된다. 이
부동산과 실물 경제 역시 이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다. 신용이 축소되면 자산 가격은 뒤늦게 반응한다. 먼저 얼어붙고 그 다음에 하락한다. 이 과정은 천천히 진행되다가 특정 지점에서 급격히 가속된다. 경제 충격의 본질은 속도 변화에 있다. 완만하던 곡선이 꺾이는 순간 사회는 그것을 위기로 인식한다. 하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 이미 구조는 준비를 마친 상태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험은 바로 이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동할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데 있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위기의 구조는 놀라울 만큼 반복된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 단기간에 외화 유동성이 말라붙으며 환율이 급등했고 고금리와 긴축은 기업과 가계의 부채를 한꺼번에 압박했다. 당시에도 위기는 부동산과 금융, 환율이 분리된 문제가 아니었다. 외화 조달 경로가 막히자 신용이 급격히 수축했고 자산 가격은 뒤늦게 붕괴했다. 위기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의 형태로 인식되었고 대응은 항상 한 발 늦었다. 아르헨티나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통화 신뢰 붕괴가 결합되며 반복적인 위기를 겪었다. 고금리와 환율 방어는 잠시 시간을 벌었을 뿐 구조 개혁이 동반되지 않자 자본은 빠져나갔다. 그리스는 국가 부채의 신뢰 문제가 금융 시스템 전체로 전이되며 통화 정책을 스스로 조정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냈다. 터키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통화 정책 신뢰 상실이 환율 급등으로 이어졌고 베네수엘라는 재정과 통화의 붕괴가 실물 경제를 완전히 마비시켰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지 않았고 숫자는 항상 먼저 경고를 보냈다. 금리, 환율, 신용지표는 이미 위험을 반영하고 있었지만 사회는 그것을 일시적 현상으로 해석했다. 한국 경제가 이 사례들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구조가 닮아가기 시작하는 순간 비교는 경고가 된다. 글로벌 위기는 늘 다른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만 작동 방식만큼은 예외가 없었다. 이제 질문은 한국 경제가 이 구조 속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다. 글로벌 위기의 메커니즘이 한국에 적용될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개별 산업이 아니라 연결 구조다. 한국 경제는 수출, 금융, 부동산, 가계부채가 긴밀하게 얽힌 고밀도 시스템이다. 이 구조의 장점은 성장 속도였지만 동시에 충격이 전이되는 속도 역시 빠르다는 뜻이 된다. 외부 환경이 흔들릴 때 내부의 완충장치는 생각보다 얇다.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동안 기업의 이자 부담은 눈에 띄게 증가한다. 이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한다. 원자재 가격 변동, 환율 불안, 글로벌 수요 둔화가 동시에 겹치면 수익성은 빠르게 악화된다. 가계 역시 안전하지 않다. 이미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진 상태에서 금리와 생활비가 동시에 오르면 소비는 방어적으로 변한다. 소비가 줄어들면 실물 경제는 다시 기업의 매출 감소로 연결된다. 부동산 시장은 이 연결고리의 중심에 있다. 자산 가격은 심리의 영향을 받지만 유지되는 힘은 신용이다. 대출 여건이 악화되면 거래는 먼저 사라지고 가격은 뒤늦게 반응한다. 이는 통계상으로는 안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체감 경제는 급격히 위축된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하나의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 지표가 동시에 느려지고 선택지가 점점 줄어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것이 지금 한국 경제가 서 있는 위험 구간의 실체다. 이런 국면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선택은 결정적이 된다. 그러나 대응의 여지는 과거보다 훨씬 좁아져 있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부채 부담과 경기 둔화를 완화할 수 있지만 동시에 환율과 자본 유출 압력을 감수해야 한다. 반대로 금리를 유지하거나 인상하면 통화 신뢰는 지킬 수 있으나 실물 경제의 부담은 가중된다. 중앙은행의 정책은 항상 균형의 문제지만 위험 구간에서는 그 균형점이 급격히 이동한다. 재정정책 역시 쉽지 않다. 확장 재정은 단기 충격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국가 부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경우 오히려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 글로벌 사례에서 보듯 정부의 지출 확대가 구조 개혁 없이 반복되면 금융시장은 이를 지속 가능하지 않은 선택으로 평가한다.
숫자는 정책 의도를 해석하지 않고 결과만 반영한다. 이제 시선은 개인의 삶으로 이동한다. 거시 지표의 변화는 결국 가계의 선택으로 귀결된다. 위기 국면에서 개인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은 소득의 불확실성과 지출의 경직성이다. 월급은 즉각 늘지 않지만 이자와 고정비는 자동으로 올라간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수익을 늘리는 공격적인 전략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는 방어적 선택이다. 부채 구조를 점검하고 만기와 금리 조건을 재조정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에 가깝다. 자산 배분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자산 가격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레버리지를 유지하는 것은 위험 구간에서 가장 취약한 선택이 된다. 유동성은 수익률보다 우선한다.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의 비중은 위기 국면에서 심리적 안전망이 된다. 이는 투자를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불확실성이 클수록 선택지는 넓게, 회복 속도는 느리게 가져가야 한다는 뜻이다. 직업과 소득원 역시 마찬가지다. 한 가지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는 위기에서 가장 먼저 흔들린다. 추가적인 기술 습득이나 부업은 단기간의 수익보다 선택권을 늘리는 역할을 한다. 위기는 개인의 능력을 시험하기보다 준비의 유무를 드러낸다. 숫자가 말해주는 위험 구간에서 개인에게 필요한 것은 예측이 아니라 여유다. 여유는 돈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는 태도에서 더 크게 만들어진다. 위기의 끝에는 항상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흔적이 남는다. 성장률은 회복될 수 있고 환율과 금리는 다시 안정될 수 있다. 그러나 한번 바뀐 삶의 궤적은 쉽게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 위기를 통과한 사회는 이전과 같은 선택을 반복하지 않는다.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보수적으로 변하며 동시에 더 깊은 불신을 품게 된다. 이 변화는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경제의 장기적인 체질을 결정한다. 한국 경제가 지금 마주한 위험 구간은 파국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선택의 결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구간일 뿐이다. 빚으로 앞당긴 성장, 구조 개혁을 미뤄온 시간, 당이 안정에 의존해온 정책의 누적이 숫자로 표현되기 시작한 것이다. 위기는 외부에서 갑자기 들이닥치는 재난이 아니라 내부에서 천천히 형성된 균열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과정이다. 중요한 것은 이 구간을 어떻게 통과하느냐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해석은 선택의 문제다. 공포로 읽을 수도 있고 조정의 신호로 읽을 수도 있다. 경제는 언제나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움직여왔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선택은 유효하다. 속도를 늦추고 구조를 점검하며 무너질 수 있는 지점을 미리 인식하는 것. 위험 구간은 끝이 아니라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일지도 모른다.